나오는데 그거는 뭐 중요하진 않고 어쨌건 중요한 포인트는 그랬다는 거. 그래서 엘레아에서 한참 잘 나가고 있을 때 나이가 들었는데 엘레아하고 아테네하고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외교 사절로 이제 가게 되는데 엘레아 그 파르메니데스가 이때 나이가 이미 한참 든 때라서 제논을 데리고 가요. 제논하고 같이 가서 소크라테스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키배를 뜨는 거죠. 이제 둘이서 키보드로 뜨진 않았겠지만은 키보드 배틀 뜨듯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 말들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대안이 이제 아니면 그 플라톤이 쓴 파르메니데스에 나오는데 정말 읽기 힘든 얘기죠. 정말로 읽기 힘들어요. 자, 여기 써놨는데 저기다 쓰기에 너무 장소가 좁아서 한번 읽어볼게요. 오 제논이여, 그대는 존재하는 것이 다수라면 그것들은 모두 유사하면서 동시에 유사하지 않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오. 유사하지 않은 것이 유사할 수 없고 유사한 것이 유사하지 않은 것일 수는 없는 법이요, 유사하지 않은 것이 유사하고 유사한 것이 유사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이란 없기 때문이요. 정말로 이런 얘기가 몇 장에 걸쳐서 계속되는 거예요. 아, 유사 하는데 이걸 읽으면서 공부했으니까 철학자들도 참 대단해요. 나 같으면 차라리 수식으로 한 페이지를 읽고 날지, 수식이 훨씬 간결해요. 수식은 이렇게 반복되진 않거든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만약 그대가 거대함을 여러 개의 부분으로 나누었다면 여러 개로 나누어진 그 각각의 부분은 여전히 거대한 것이 되겠지. 그러나 이때 거대하다는 것은 본래의 거대함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것인데 이것은 원래의 거대함에 비하면 작은 것이니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런 거를 읽었는데 강의를 여기서 하려고 읽으면서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여기. 파르메니데스를 읽으면서 플라톤의 파르메니데스를 읽으면서 이거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구분이 안 가요. 이런 얘기만 계속 나오니까 이러면서 읽었는데 어쨌건 파르메니데스가 그래 싸운 거예요. 그리고 이 싸운 과정에서 플라톤이 엄청난 영향을 받은 거죠. 물론 소크라테스 영향을 받았겠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미 그때 꼰대가 다 됐을 나이니까 파르메니데스도 소크라테스 그때 한참 나이가 든 이런 시기였고, 다 오히려 제논과 이제 플라톤이 젊은 나이에, 원래 젊은 애들이 더 나서서 싸우잖아요. 이런 걸 했던 이런 친구들이니까. 자,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 파르메니데스가 이전 철학, 그러니까 뭔가 새롭다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플라톤이 또는 지금의 이제 여러 철학자들이 왜 파르메니데스를 그럼 높게 치냐, 그렇게. 사실은 대부분의 평가를 본다면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을 때 탈레스는 그냥 시초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이니까 뭔가 멋있지만 뭐 그 정도. 하지만 아나시만드로는 멋있어. 아나시메데스는 그냥 짜져.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하는 이 세네 사람 중에서는 철학자들이 파르메니데스를 최고로 쳐요. 저는 헤라클레이토스를 좋아했지만 이게 좀 웃긴데 이제 과학의 눈으로 보는 거니까 저는 편파적이죠. 저번 시간에도 그래서 아나시메데스를 되게 좋게 평가를 했잖아요. 과학의 눈으로 봤을 때.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 파르메니데스를 이제 높게 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철학을 하시는 분들이 이전 철학자들의 자연 설명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한다. 자, 그래서 이전 철학자들은 뭐냐면 진료가 뭐다라고 얘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귀납적으로 이거라서 이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을 놓고 이런 설명에 대해서 근데 그런 식으로 설명해서 그게 정말 맞겠어? 이건 헤라클레이토스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어떤 의미의 일맥상통하냐면 왜 그런데 에 대한 얘기를 물어본다는 의미에서 과정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의미에서 다른데 헤라클레이토스는 좀 층위가 달라요. 그래서 좀 더 철학적인 것으로 접근하는데 자연 또는 실제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의 기준과 원리를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했던 반복되는 구절인데 조금씩 바뀌어서 반복되는 과정들은 이걸 통해서 실제로 너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논리적으로 한번 설득을 해보자라는 얘기니까 논리적인 이런 설득 과정들 또는 논리적으로 그게 정말 정확한 건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최초로 시작되었다. 파르메니데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전의 철학자들은
아까 얘기했던 제1원인, 근본 원리 또는 진료 이런 것들을 아르케라고 한다면 이게 아르케가 뭐냐? 아르케는 뭐다? 이게 주된 관심사였다면은 파르메니데스는 아르케가 뭐냐라고 묻는 그 질문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아르케가 뭐다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건지,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우리 이거를 흔한 프레임이 변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커피 드실래요? 홍차 드실래요? 물어봤는데, 그럼 이제 이전까지 사람들은 제가 커피 먹을게요. 저 홍차 먹을게요. 이랬다면은, 왜 지금 내가 커피를 마시고 홍차를 마셔야 되지? 그거 말고 다른 할 일이 있진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게 파르메니데스라고 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프레임을 바꿔버렸어요. 왜 지금 내가 커피와 홍차를 먹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전 철학자들에서는 주장이 있고 가르침이 있었는데 비해서 이 파르메니데스는 논변이 들어간다.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들이 중요하게 제한이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글이, 파르메니데스가 사실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쓴 책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원전 그 자체대로. 근데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자연에 대하여인데, 근데 이 웃기는 게 자연에 대하라는 제목으로 쓴 책이 고대 그리스에서 헬레니즘까지, 시대까지 한 10대 권이 나와요. 저자만 달리해서. 즉, 이 말은 대충 자연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그 책 제목을 자연에 대하여로 짓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다못해 프린키피아도 그렇잖아요. 자연 철학에 대한 수학적 원리. 거기서 자연에 대하여. 사실 그걸 간단하게 줄여보자면은. 그리고 나중에 에피쿠로스 학파의 루키 그 사람 이름 갑자기 까먹었네. 그 사람도 이제 또 그 자연에 대하여라는 책이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자연에 대하여서는 가장 유일하게 남아있는 번역된 책이죠. 하여간에 그 자연에 대하여가 진리편이 있고, 그 다음에 의견편이 있어요.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또는 알레세이아라고 하는 게 이제 진리고, 독사라고 하는 게 의견인데, 요 위에 거와 아래 거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위에 거는 뭔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또 뭐냐면 시예요, 시. 시로 쭉 나오는데, 알레테이아 편에서는 뭔 얘기를 하냐면 두 개가 있다.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 이 두 개의 길 중 어느 길을 갈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있는 것의 길은 참된 길이고 없는 것의 길은 허상의 길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존재하는 것이 만약에 있다면은, 이 세상에 뭔가 실제 이그지스턴스가 있다면 그 이그지스턴스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있는 것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물이 실제고 또는 흙이 실제고 불이 실제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은 거꾸로 접근한 거죠. 만약에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이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되는지, 타당성을 가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물어보니까, 존재가 어떠한 형태를 가져야 되는지 미리 규정하고 그것에 맞춰서 존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인지, 왜 존재할 수 없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상상하는 것이 왜 불가능한 것인지를 논증을 해요. 이러면서 형이상학적인, 여긴 진료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불, 물, 흙 이런 거는 필요도 없어. 왜? 존재한다는 것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추상으로서 말을 만들어내요. 플라톤이 딱 좋아할 만하고 철학자들이 딱 좋아할 만하죠. 흙, 물, 공기 이거는 철학자들이 다들 그래 맞아 저걸로부터 철학이 시작됐지라고 생각하지만 얼마나 속으로 가소롭겠어요. 근데 이제 뭔가 철학적인 표현들이 나오는가? 왜 존재하는 것인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 것인지, 존재, 만약 그것이 존재한다, if, existence 이렇게 된다면 어떤 식이 돼야 되는지를 논리적 사고를 통해서, 추상적 사고를 통해서 표현해내니까 정말 딱 자기 입맛에 맞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파르메니데스가. 어떤 사람은 플라톤이 파르메니데스의 주석이다. 이런 얘기의 표현도 쓰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독사에 대해서는 저것이 실제로 자연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우주의 모습을 어떻게 규정 짓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건데, 저것은 이제 또 한 어떤 얘기가 나오냐, 가사자라는 얘기로 나와요. 한자로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죽을 수 있는 사람, 즉 유한한 운명을 가진 존재인 인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인간의 가사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순간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죽을 수 있어, 영원 불멸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얘기잖아요. 영원 불멸한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는 불완전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니까 그의 인식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세상을 인식을 통해서, 즉 감각을 통해서 감지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의미로서 확장이 되죠. 이 가사자라는 의미가. 이거를 이제 또 다르게는 필멸자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필멸자와 가사자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근데 사실은 똑같은 말을 이렇게 똑같이 번역하는데 저 두 개로 나눠서 번역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필멸자로 번역한다는 의미와 가사자로 번역하는 의미가 조금 다르죠. 죽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고, 가사자는, 필멸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인데, 어쨌건 이 둘 다 공이 말하고 있는 거는 영원하지 않은 존재, 그럼으로써 완전하지 않은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 따라서 우리의 안가지식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러니 신한테 귀의하자라고 얘기할 때는 필멸자를 쓰고, 하지만 우리가 인식의 한계로서 깨달을 수 없을 뿐이지 이 세상엔 보편적 진리가 있어. 그 보편적 진리를 알아내야 되는 건 따라서 인식이 아니라 선험적으로 알아낼 수밖에 없다. 이 선험적인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논리적 방법을 동원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철학이죠. 그래서 철학에서는 가사자라고 쓰는 거죠. 왜냐하면 죽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신에게 매달릴 수는 없다라는 의미에서 조금 다르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멸자와 가사자의 의미가 조금 이렇게 다르더라.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파르메니데스 굉장히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전까지의 그 자연 철학자들과 굉장히 사고의 궤도를 확 바꾼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바꾸려다 보니까 뭔가 막 고민이, 이제 원래 처음에 의견을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사람들과 다른 의견을 낼 때는 원래 강하게 내는 편이잖아요. 이 왼쪽으로 꺾여 있던 걸 가운데로 누르려면